자, 네, 두 번째 수업입니다. 발달심리학의 접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발달심리학의 접근은 이론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은 뭐 학습이론, 그 다음에 정신 분석, 역동적 관점, 또 뭐 그 동물 행동학적 관점,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이미 상담 이론에서 또 공부하신 부분들도 있고 또는 뭐 학부에서 심리학 개론 수업을 들으신 분들 다 또는 학습 심리학, 학습 이론 뭐 이런 과목 공부하신 분들은 다 익숙한 내용들이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복습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발달 심리학의 접근, 이론적인 접근에서 첫 번째는 학습 이론적 접근입니다. 자, 학습 이론적 접근의 첫 번째는 행동주의죠. 행동주의. 그렇죠? 행동주의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이 있죠. 고전적 조건 형성. 그 다음에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이 있고요. 그 이후에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이 모델링, 모방, 관찰학습 이런 이제 이론들이 있다라고 익히 아실 거예요. 자, 고전적 조건 형성은 다 아시겠지만, 그렇죠? 개를 대상으로 이 러시아의 생리학자인 파블로프가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의 여기 이제 목에 침샘이 분비되는 이걸 뚫어가지고 굉장히 잔인한 실험이에요. 사실은 좀 그 동물 학대 차원 수준인데, 그래서 이제 개에게 종소리를 들려줬을 때 침이 분비가 되느냐, 타액이 분비가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는 거죠. 자, 개에게 무조건 자극은 음식입니다. 자, 음식은 무조건 자극이에요. 자, 무조건 배가 고픈 개에게는 배가 안 고프면 무조건 자극이 안 되는데요. 배가 고프면 음식이라는 거는 침이 나온다는 거죠. 무조건 내가 어떤 나에게 반응을 일으키는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이 무조건 자극이기 때문에 음식을 보고서 침이 나왔어. 그러면 얘는 무조건 반응인 거예요. 자, 그런데 중립자극 또는 조건자극이라고 하는 종소리라는 것은 딸랑딸랑 했을 때 걔가 무반응이죠. 중립자극을 처음에 제시를 했을 때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자극인 음식과 중립자극인 종소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죠. 연합. 그래서 이제 짝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소리를 먼저 줘야 돼요. 이게 밥 먼저 주고 종소리 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립자극인 딸랑딸랑을 하고 거의 동시에 먹이를 줘, 밥을 주면 이때 침이 나오죠. 자, 침 분비가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조건화 과정이에요. 이때는 무엇 때문에 침이 나오느냐. 그죠? 음식 때문에 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반복을 하면 중립자극인 종소리에 대해서 침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쵸? 조건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립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면 무조건 반응이 아니라 조건 반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종만 쳐도 걔가 침을 질질 흘린다. 타액이 분비가 된다. 이것을 우리가 조건 형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가 뭘 하는 거예요? 종소리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밥이 오겠구나라고 하기 때문에 침이 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전적 조건 형성이 우리 삶에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그래서 뭐 비가 오면 생각나는 누구, 그 사람, 또는 뭐 거북이 보고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식으로 조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또는 내가 학교에 가서 계속 아이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거나 좋지 않은 경험들을 하게 되면 학교라는 그 중립자극이 뭐가 되느냐? 그렇죠. 부정적인 반응을 만들어내는 거죠. 학교가 싫어, 배가 아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중립자극 또는 조건자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기도 고전적 조건 형성에 의해서 새로운 학습을 하게 되고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왓슨이 실험을 했죠. 행동주의 심리학자 왓슨이 고전적 조건 형성을 인간에게 적용을 해서 실험을 했는데, 근데 이제 엘버트라는 어린 아이에게 흰 쥐, 뭐 쥐라고도 하고 토끼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이 흰 쥐를 방 안에 넣어놓고 이 아기가 쥐에게 다가갈 때 굉장히 큰 굉음, 큰 소리를 내서 이제 놀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기가 그 소리 때문에 흰 쥐에 대해서 이제 공포심을 갖게 되는 그 여러 차례 반복을 하니까 흰 쥐, 고양 흰 털, 모피, 또 머리가 하얀 사람 등등 다 일반화가 되는 거예요. 공포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자, 스키너는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고 하는데 조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조작. 뭘로 조작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더 많이 하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다. 그 빈도를 조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타인이. 그래서 이제 부모가 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특정 행동을 학습하기 위해서 무엇을 쓰느냐? 보상이라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보상은 정적인 강화예요. 자, 정적인 강화, 부적인 강화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스키너가 실험을 한 게 그거죠. 뭐 비둘기도 하고 뭐 쥐도 하고 뭐 다양한 이제 동물들을 하는데 동물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스키너 박스 안에 넣어놓고 그렇죠. 그 지렛대를 누르면 먹이가 나오게 되는 이 상황을 이제 그 박스 안에 만들어 놨어요. 우연히 지렛대를 눌렀을 때 먹이가 나오면 처음에는 이제 아무 생각이 없지만 점점 누르면 먹이가 나온다는 걸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 행동을 누르는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가 했으면 하는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뭔가 강화물이 떨어지는 거. 이게 이제 정적 강화죠. 동물에게 먹이가 주어지는 거, 먹이가 제공되는 거, 정적인 강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적 강화라는 건 뭐냐면 괴로운 걸 피하는 거예요. 괴로운 것을 안 하게 되는 거. 예를 들면 지렛대를 누르면 전기 자극을 피할 수 있어. 그러면 또 지렛대를 누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강화라는 거는 행동을 늘리는 거예요. 긍정적인 행동 빈도를 늘리는 거이기 때문에 강화인데 정적인 거는 준다는 거예요. 뭔가 제공해 주는 거예요. 좋은 걸 제공해 주는 거고 부적인 거는 제거해 주는 거예요. 빼는 겁니다. 벌도 똑같습니다. 정적 벌은 싫어하는 걸 주는 거고요. 부적 벌은 좋아하는 걸 뺏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은 상, 벌, 강화, 또 어떤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는데 조형, 계속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데 계속 강화물을 제공을 해주는 이런 형태의 이제 그 학습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토큰법, 그렇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스티커 주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에 입각한 그런 어떤 적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네, 사회학습 이론을 보겠습니다. 자, 사회학습 이론. 행동주의, 그러니까 학습 이론적 관점에서 행동주의가 있고 사회학습 이론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사회학습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는 반두라입니다. 반두라. 엘버트 반두라. 자, 반두라는 이제 그 행동주의,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든가 이런 이제 행동주의 이론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을 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인간이 정말 그 어떤 뭐 상을 줘서만 행동을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제 지켜본 거죠. 관찰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광화물이 본인에게 직접 오지 않더라도 A가 저렇게 했을 때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뭐가 있어? 그렇죠? 머리가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인지가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능력이 결국엔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어도
아, 저렇게 하면 나한테도 상이 오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통해서 그 행동을, 긍정적인 행동, 바람직한 행동을 따라하게 되더라. 학습이 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반두라의 그 연구 중에 굉장히 유명한 연구가 보보 인형 실험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그 영상을 보여주는 거죠. 어른들이 막 방 안에서 보보 인형을 막 때리고 발로 차고 하는 이런 이제 좀 폭력적인 영상을 이제 보여줬어요. 이제 그랬더니 실제로 이 영상을 본 아이들이 그 보보 인형을 때리는 그런 공격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찰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결론을 반두라가 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모방 관찰이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반두라 연구에 보시면 무보상, 무반응, 처벌이 뒤따르는 경우 예 이제 나눠서 본 거죠. 맨 처음에는 65년의 실험은 그냥 관찰하고 나서 따라 하는지 이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 이제 때리는 행동을 한 그 어른이 보상을 받지 않았어요. 또는 아무런 또는 이제 칭찬을 받아요. 또는 뭐 혼나요. 그렇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면 안 돼. 이제 이렇게 또 나눠서 봤더니 그 공격적인 행동이 상을 받으면 더 모방이 더 잘 일어나고 처벌을 이게 혼났어. 그럴 때는 덜 일어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안 일어나는 건 아닌데 좀 덜 일어난다라는 것들로 이제 또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관찰학습에서 관찰이 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모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델은 어떨 때 더 관찰이 잘 일어나느냐, 모방이 잘 일어나느냐, 그렇죠? 내가 좋아하거나 나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 사람이 이런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게 꼭 공격적인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뭐 청소년들이 연예인을 따라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또 모델의 특성이 이 관찰학습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대리학습, 모방학습이라고도 이 사회학습 이론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찰, 모방했던 것들을 저장했다가 다시 그 행동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반두라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두 번째 정신분석적인 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신분석적인 접근은 크게 보면 이제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가 있고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가 있다. 자, 먼저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를 보시면 5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구강기 첫 번째 단계는 구강기입니다. 구강기는 태어나서 1살까지 12개월, 만 이제 딱 1년을 살면 구강기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리비도라고 하는 그 에너지가 어디에 가 있느냐? 구강, 입에 가 있다라는 거죠. 왜 입에 있어야 되느냐? 이 시기에 젖을 빨거나 젖병을 빨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씹어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아야 되는 거예요. 입을 통해서 내가 그 음식을 먹을 것을 엄마의 젖이라든가 우유를 먹는 그 빠는 행위를 통해서 뭔가 그쵸, 먹는 욕구가 채워지기도 하지만 다른 그 욕구가 안정감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심리적인 욕구가 또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기가 이제 구강기 입에 집중이 되어 있다. 프로이드 심리상적 발달 단계에는 욕구가 적절하게 충족되지 않으면 고착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구강고착, 뭐 학문고착적 성격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적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도해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된다. 그러니까 발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좌절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대체로 욕구가 충족이 돼야 되는 거죠. 100% 충족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강기 고착 행동이 나타나면 먹는 거, 입의 만족에 집착을 하게 되는 행동, 어떤 성격으로 굳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도하게 이제 먹는 걸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뭐 입으로 씹는 거죠. 욕하는 거,
뭐 흡연, 뭐 이런 등등의 이제 고착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100%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항문기입니다. 항문기. 한 살이 넘어가고 나면 보통 배변 훈련을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응가 뭐 이러면서 이제 그전에는 다 기저귀에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쌌는데 이제 본인이 뭐해. 그쵸? 이렇게 내가 조절을 하거나 또 이 배변을 참거나 또는 내보내면서 그때 항문 부위에 욕구를 이제 충족을 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배변 훈련을 너무 과도하게 하거나 또는 그냥 너무 하지 않는 것은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문기 고착적인 성격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 배변 훈련은 뭐 안 해도 아이들이 큰 문제 없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저희 큰아이는 배변 훈련을 저희 이제 그 어머니가 과하게 했더니 이 녀석이 이제 똥을 안 싸고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문 보유 성격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막 고집 부리고 원래 뭐 기질도 있었겠지만 그런 좀 단점이 있었던 기억이 나서 둘째 아이는 그냥 놔뒀더니 이제 알아서 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 항문기를 이제 거쳐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자, 다음 단계는 남근기라고 이야기하는 3살에서 6살 요 시기에 이제 이 시기에 뭐 자기 성기에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 또 성기를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그런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도 하는 그런 시기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성적인 그런 게 아니라 놀이의 일종으로 이제 보여질 수 있는 자기 신체에 대한 관심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이 시기에 프로이드는 이제 남자 아이들이 엄마를 좋아함으로 인해서 아빠가 내 성기를 거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불안감을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웨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좀 많은 이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프로이드가 이야기한 거니까. 그래서 요 시기에 아이들이 그런 특징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들만 둘을 키워보니까 엄마랑 난 엄마가 좋아. 엄마만 뭐 엄마한테 뭐 엄마랑 같이 잘 거야. 뭐 이런 이제 아빠를 이렇게 밀쳐내려고 하는 뭐 그런 특징들이 약간 보이기는 했는데 이게 뭐 것에 대한 불안이라고 제가 느끼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이제 성기에 대한 이제 구강기를 거쳐서 항문기를 거쳐서 성기로 온다, 남근기로 온다. 그래서 이게 프로이드가 다분히 아주 남성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남근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성기가 없는 남자의 성기가 없는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다라는 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비난을 엄청 받았죠. 자, 그래서 이 시기에 초자가 발달을 하게 되고요. 보통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이 컴플렉스를 나와 성이 같은 부모를 동일시하면서 이 위기를 이제 극복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3단계까지는 보면 전부 다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내 성기. 그쵸? 내 입, 내 항문, 내 성기에 관심을 가졌던 거고요. 에너지가 집중이 됐던 거고요. 4단계 아동기가 되면 밖에 뛰어나가 놀고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일시적으로 성적인 욕구가 억압이 된다. 그래서 잠복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을 잔다. 그리고 나서 사춘기가 이제 되면서 자기에게 향했던 것이 이제 타인, 보통은 이성이죠. 이성에게 일단 성적인 욕구가 이제 발현이 되는 시기가 바로 생식기다. 11살 이후에 노인까지, 노년기까지 다 프로이드는 생식기 또는 뭐 성기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신분석 관점에서 이제 두 번째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은 에릭슨의 관점이죠. 에릭슨은 프로이드가 그 아동기, 청소년기까지로 그 발달을 끝낸 것에 대해서 이제 좀 한계를 느끼면서 평생에 걸친 발달을 주장을 하고, 거기에 개인의 어떤 그 발달에 사회가, 문화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어떤 사회적인 측면을 강조한 사람이 바로 에릭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단계 출생 구강기죠. 태어나서 1살까지는 신뢰감 대 불신감, 신뢰감. 예. 태어나서 나에게 잘 먹여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기저귀도 잘 갈아주고 이런 욕구가 적절하게 충족이 되면 대체로 좋구나, 편안하구나 이런 안심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뭐 신뢰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데 편안함, 안심을 느끼게 된다. 자, 그래서 대체로 잘 아기를 돌봐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시기에 잘 돌봄을 받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학문기예요. 학문기 아까 뭐 했어요? 그렇죠? 자기가 응가 나는 안 마려운데 엄마가 자꾸 응가 하라 그래. 이게 뭐야? 자율성을 침해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되면 운동 기능이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주변 탐색도 하고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여기에 통제를 받거나 자꾸 변기 예를 들면 넌 통에다 해야 되는데 왜 쌌어? 뭐 이러면서 이제 야단을 맞으면 아이가 수치심을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걸로 이해를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3단계 예. 남근기 이 시기에는 주도성 내가 이게 주도성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뭘 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요. 그래서 점점 똘똘해져요. 그러니까 운동화 끈도 자기가 매겠다 그러고 양말도 자기가 잘 안 되지만 점점 자기 스스로 뭔가를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이제 강해진다. 근데 이 시기에 다 해주거나 넌 그거 아직 못해 라고 하면서 자꾸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아이가 이게 저는 주도성인데 왜 죄책감을 느낄까라는 게 참 의문이에요. 용어 자체가 참 그래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좀 죄책감보다는 위축된 뭐 이런 거가 더 이해 납득이 잘 되는데 여기서는 죄책감을 경험을 하게 된대요. 내 목표가 옳지 않구나. 이런 죄책감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단계 초등학교 이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 가게 되면 이제 학습하는 것도 많아지고 점점 뭔가 경험에 이게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뭐 나 잘났어. 엄마가 나 굉장히 인정해 줬어. 근데 학교 가서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애들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점점 아이가 열등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면성이라는 거는 열심히 뭔가를 해서 내가 잘할 수 있구나 이런 경험들을 느끼는 게 중요한 시기다라고 보기 때문에 근면성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자, 5단계 청소년기는 정체성 형성이 중요해요. 내가 누구냐, 난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청사진을 만들어가는 시기다. 이 시기에 이 정체성을 형성을 해야 다음 단계의 성인기의 진로와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우자 선택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단계 성인기, 성인 초기. 얘는 이제 20대 젊은 시기에, 젊은 청년 시기에 주로 중요한 것은 물론 뭐 직장을 갖고 대학에서 공부하고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부모나 가족 이외에 또래, 동료, 그다음에 이성, 다양한 사람들과 이런 정말 친분을 쌓는 것, 친밀함을 경험을 하는 것이 이 시기에 중요한 발달 과업이고 그로 인해서 또 배우자를 선택한다든지 결혼을 하는 이런 과정으로 이제 돌입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7단계는 중년기를 이야기해요. 40대, 50대 이 시기는 주로 이제 가정에서 보면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고 또 직장에서는 내가 이제 중견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뭐 후배들을 지도한다든지 또는 뭐 교수 같은 경우에는 책을 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업적을 이제 쌓아간다든지 이런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 물건을 만들어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런 이제 그 후학들을 양성하는 거,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생산적인 활동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8단계 마지막 단계는 노년기에 자기에 대해서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대체로 잘 살아왔다라고 느끼면 이제 통합을 하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절망감을 경험하면서 우울이라든지 이런 이제 정서적인 심리적인 문제가 경험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인지적인 접근은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과 정보처리 이론이 대표적입니다.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은 이 연령이 변화되면서 인지 발달이 점점 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그 양상을 단계로 설명을 한 대표적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로 나눠서 각각의 단계마다 어떤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변화 양상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발달 이론입니다. 인지 발달 이론, 피아제 이론만 또 1시간을 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양이 굉장히 많은 이론이고요. 실제로 이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으로는 처음인 거죠. 피아제 이론이. 그래서 이 이론에서는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든지 또는 내가 그냥 기존의 것에 흡수를 시켜버리든지 해서 그렇게 이제 발달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상황에 평형이 깨지는 거죠. 어떤 평형 상태가 깨지면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다시 평형 상태를 유지해 나간다라는 그런 이제 이론이고요. 정보처리 이론은 인간의 체계를 컴퓨터에 비유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에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뭐 한글이든 파워포인트든 작업을 하죠. 그게 이제 입력이죠. 그리고 나서 작업을 했다고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저장을 해야 돼요. 저장을 하고 나중에 다시 불러오기를 하는 것처럼 인간도 인지체계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정보가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면 단기 기억에 머물다가 장기 기억에 가고 그것을 우리가 또 꺼내서 쓰고 또 새로운 지식을 또 저장하고 이런 과정들이 마치 컴퓨터의 어떤 그 기능과도 비슷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정보처리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론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최근에 조금 더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 생등록적인 관점이라든가 영역 특정적 이론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앞에 나왔던 그 두 가지 이론이 피아제 이론과 그 정보처리 이론이 너무나 일반적이다. 그래서 조금 더 각 개별적으로 봐야 되는 특정한 어떤 인간의 인지 발달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일어난다라는 것보다는 언어가 어떻게 발달하고 또 요새 뭐 마음이론 이런 것도 이제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정한 어떤 부분에 그 이론들이 국한되어서 설명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새롭게 좀 또 등장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이론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동물행동학적인 접근을 보시면은 동물행동학적 접근은 인간이 진화의 어떤 진화를 해서 발전을 한 것처럼 이 동물의 어떤 그 동물들을 관찰하면서 그것을 인간의 발달에 어떤 그 영향 그쵸. 뭐라고 해야 돼요? 표현이 좀 잘 안 되는데 동물들의 행동을 통해서 인간 발달을 이해하려고 한 관점이 바로 동물 행동학적인 접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로렌츠입니다. 로렌츠가 이제 그 오리라고도 하고 그 아이들이 이제 알에서 태어났을 때 로렌츠를 보고서 언제예요? 24시간 이내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특정한 시기에 본 사람이 엄마인 거예요. 그래서 졸졸졸졸 줄져서 이제 따라다니죠. 이걸 이제 각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들한테 이게 생존하기 위해서는 엄마를 따라다녀야 되는 거구나. 이게 이제 본능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밝혀낸 거죠. 그래서 동물들의 어떤 특정한 행동을 배우는 데 있어서 발달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라고 이제 본 거죠. 그것이 그 오리의 태어나서 24시간 이내에 본 사람처럼 결정적으로 그 시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결정기라는 개념이고요. 근데 인간은 결정적인 그 기간보다는 민감한 기간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느 시기를 놓치고 나면 그 시기에 이제 발달이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좀 그런 조금 더 발달하는데 민감한 시기가 있다.
결정적인 건 아니지만 좀 민감하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개념을 좀 정리를 했고요. 그렇지만 가소성이라는 것이 있다. 가소성은 그죠. 예,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내가 애착 형성이 안 됐어. 그렇지만 추후에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개념이 가소성의 개념입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모성 본능이 있냐? 이런 이제 아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린 아기나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이 외적인 부분들이 돌봄을 또 유발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모성 본능이라는 것이 있기도 하지만 이들이 유발하는 것도 또 있다. 그래서 애착에서도 서로 쌍방에 주고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맥락적 접근이라는 거는 개개인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환경적인 거, 사회적인 거, 문화적인 거,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70년대 이후에 부각이 됐고요.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인 이론이라든가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이론이 대표적인 관점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고츠키는 삐아제와 다르게 사회적인 이런 관점, 그러니까 사회적인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본 거예요. 근데 삐아제는 원래 아동 안에 그런 인지 발달의 기제가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비고츠키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좋은 선생님 주변에서 주는 어떤 도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달이 훨씬 더 인지 발달도 더 촉진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았고요. 브론펜브레너는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이 주변 아동을 둘러싼 이 주변 체계들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나와 밀접한 미시 체계, 그 다음에 이제 미시 체계들 간의 관계인 중간 체계, 그 다음에 나와 좀 떨어져 있지만 내가 활동하고 있는 외 체계, 우리 주변에 예를 들면 복지관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상담센터라든가 이런 외 체계죠. 거시 체계는 더 큰 거, 국가, 사회, 문화, 시간 체계는 과거부터 쭉 흘러내려오는 어떤 시간 속에서 역사나 이런 것들이 또 인간의 한 개인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역동적 체계적 관점이라는 거는 조금 더 단일 이론들 하나하나보다는 이론들을 묶어서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관점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하게 더 역동적 체계 접근이 선호되고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발달심리학 접근 그러면 가장 흔하게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정신분석적인 관점, 그 다음에 심리사회적 발달, 그 다음에 삐아제 이 발달 이론 등이 가장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이론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동적 체계적 접근은 아주 최근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는 텔렌과 스미스의 이런 이제 실험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이 변화에 관한 과정을 쭉 좀 더 역동적으로 보면서 그걸 체계적으로 어떻게 접근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연구를 해 나가는 것으로 이제 유명한 그런 학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발달 심리학 관련된 어떤 그 연구 또 윤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